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원래 영어 원제가 크리에이티브 커브입니다. 그 영어 우리말로 해석하면 창의력 커브, 창의력 곡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즉, 그 부제가 써있죠. 전 세계가 열광한 빅히트 아이디어의 비밀을 해서 이 사람은 앨런 가넷이라는 이분은 그 저자분은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박 제품, 상품, 작품, 노래, 메가 히트곡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빅데이터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해서 어떤 본인만의 크리에이티브 커브를 개발했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지 결국에는 창의력인 돈이 되는, 그냥 창의력만 뛰어난다고 해서 어우 놀라운데 라고 어우 저렇게 생각이야. 근데 대중이 너무 지나치면 대중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비틀즈도 예를 나오거든요. 대중이 엄청 창의적이면서 대중이 엄청 좋아하는 그 코드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기본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법칙을 하게 되면은 빅히트 아이디어를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법칙이 소비이고, 2법칙이 모방이고, 3법칙이 창의적 공동체이고, 4법칙이 반복인데,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 책 맨 뒤에 보면은 우리가 해리포터 작가 되게 유명하죠? J.K. 롤링, 조앤 롤링으로 되게 유명한 이 분은 과연 어떻게 해리포터를 생각해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의 그 조인 롤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인이 이 책을 썼던 내용을 함께 버물러서 엘렌 가넷만의 시각으로 에필로그에서 분석을 해 놓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0년이었다. 제이키 롤링은 맨체스터를 출발하여 런던을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열차는 지연되었고 제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그녀의 생각은 옆길로 새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녀는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난지없이 불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마법의 세계에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해리포터는 그렇게 시작했다. 해리가 똑똑히 보였어요. 말은 최고의 꼬마였죠.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글을 쓰는 일로 그렇게 흥분해 본 적이 없었죠. 아이디어 하나에 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은 해리포터가 롤링이 내킨의 이런저런 생각을 끄적거리다가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 그녀에겐 종이 한 장도 없었다. 바로 이 가방을 뒤져 펜이든 연필이든 무엇이든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라이너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해야 했어요. 게다가 열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아이디어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롤링은 말을 이어나갔다. 여행이 끝날 즈음 7권짜리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한 권도 내보지 않은 사람이 하기엔 아주 시건방진 말로 들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날 밤 롤링은 런던의 클래펌 정글션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책에 이야기를 써내려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2016년까지 약 770억 달러치나 팔리고 영화 판권 수입과 테마파크와 전세 수입 등이 추가되고 2016년에 런던에서 새로운 연극이 처음 선보이고 해리포터를 주제로 하는 상품이 계속 불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폴 맥카트니의 예스터데이처럼 해리포터의 자연 반생적인 시작은 롤링이 팬들뿐만 아니라 문학계 전반에 회자되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롤링은 갑작스러운 통찰의 개념을 보강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녀는 항변했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알아내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두뇌 표면에 우스꽝스러운 주름이 조금 지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열차의 플랫폼을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흥이 깨질 것 같거든요. 이러한 롤링의 모습은 그녀를 창작력에 관한 영감 이론의 한 가지 전형으로 만들지만 사실
롤링만큼 완벽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4가지 법칙을 따른 작가의 사례도 드물다 라고 본인의 크리에이티브 커브에 대해서 말하죠. 그 4가지 법칙을 다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로 소비와 제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아까 4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죠. 4가지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이 소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어렸을 적 롤링은 손에 잡히는 대로 소설을 읽었다. 내가 이 책에서 그려낸 창작 예술가들 대부분이 그렇듯 그녀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인이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앓았던 다발성 경화증은 가족들의 마음과 재정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롤링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수시로 틀어졌다. 그런 모든 환경에 실증이 난 그녀는 침실에 틀어박혀 책을 위안으로 삼았다. 책을 펼치면 그녀가 사는 잉글랜드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멀리 세상 밖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부탁을 받았을 때 롤링은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것입니다. 나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글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어휘 실력도 늡니다. 롤링은 성인이 되었어도 탐욕스럽게 책을 읽었다. 엑스터 대학교에 다닐 때는 대여 기간을 넘긴 책들이 많아 도서관에 50파운드의 벌금 물기도 했다. 그녀의 공식 정기에는 그녀가 대학교에서 수강한 라틴어 수업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천재 크리에이터들이 그렇듯 롤링은 장차 창작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받기 위해 치열할 정도로 소비에 몰두했다. 이 같은 요소들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고스란히 집행되었다. 각 권이 각각의 플롯을 가지고 있지만 시리즈 전체는 개천에서 용나는 전형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을 따른다. 어린 고와 해리는 몸을 눕힐 침도 없다. 하지만 시리즈가 끝날 무렵 결국 그는 숙적을 죽이고 사랑한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된다. 롤링은 가엾은 고아가 마침내 위대한 가업을 해낸다는 정통적이고 친숙한 스토리 전개를 선택했고 거기에 복잡하게 얽힌 성장의 비밀과 싸우는 젊은 마법사라는 그녀만의 색다른 설정을 덧붙였다. 이게 첫 번째 소비의 제약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 세계 창조라는 키워드입니다. 보시면은 런던에 도착할 기차에서 내린 J.K. 롤링은 영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창의력에 관한 영감이로 믿었다면 아마도 집으로 달려가 책상 앞에 앉아 더 많은 게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머릿속에서 구도가 잡힌 비전만 믿고 차근차근 체계적인 스토리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롤링은 이후 5년 동안 창의적 반복 작업에 몰두하여 총 7권의 플롯을 구성한 다음 첫 번째 책을 썼다. 그녀의 성공 사례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영감으로 하룻밤 사이에 대성공을 거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롤링은 내가 연구를 거듭하면서 찾아낸 소수가 중 가장 짜임새 있고 추진력 있게 글을 써내가는 작가다. 언젠가 그녀는 TV 출연에 인터뷰하던 기자에게 자신의 서류를 보여준 적이 있다. 상자 더미에는 제1권, 제1장의 변종만 15종이 있었고 롤링이 플롯을 짜기 위해 사용한 호그와트와 해리포터 교실의 모든 등장인물을 담은 도표도 있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 롤링은 그녀가 제5권을 계획하기 위해 만들어낸 플롯 테이블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녀는 테이블 왼쪽에 각 장을 열거하고 이어서 각 서브 플롯을 소개하는 내용을 붙인 다음 다양한 플롯 라인이 책에서 전개된 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실었다. 그녀의 첫 에이전트인 크리스토퍼 리틀은 롤링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는지 내게 설명해 주었다. 아주 이례적인 것은 그녀가 머릿속에 7권의 책에 대한 그림을 아주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어떤 특정 장면, 가령 낭하를 지나 왼쪽 세 번째 문으로 돌아 들어가는 장면에 관해 물었을 때도 그녀는 왼쪽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이 어떤 문인지 설명하더군요. 롤링은 단순히 꿈을 그리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청나게 노력을 쏟아붓는 야망 있는 기획가였다라고 하고, 또 마지막 법칙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총 4가지 법칙 중에 엄청나게 왕성한 독서가 소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모방하는 거, 끊임없이 모방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은 계속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림 엄청나게 그 15종 있고
세계 창조를 하는 게 15종이 있었고 변종만 15종이 있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죠. 책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동체라는 사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체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앞서 말한 대로 창작가를 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창의적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롤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순간 싱글맘이 되어버린 롤링은 동생 다이앤과 좀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에드버러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동생의 남편은 동네에 니컬스 네라고 이름 붙인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롤링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딸 제시카를 유모차에 재워놓고 마법사들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상황은 썩 좋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그녀는 시에서 주는 매주 68파운드의 지원금으로 버텼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울증에 걸려 치료도 받아야 했다. 가족의 지원과 치료사의 도움이 없었다며 해리포터가 과연 결실을 볼 수 있었을까? 데뷔작은 곧 해리포터 신드롬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롤링에게는 협업자와 프로모터가 필요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탈고한 롤링은 저작권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드버런 중앙도서관에 찾아가 이름을 뒤지기 시작했다. 에이전트 명부를 한 장씩 넘기던 그녀에게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크리스토퍼 리틀이었다. 예전부터 민담과 동화를 좋아했던 롤링에게 리틀의 이름은 마치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찾아왔다. 이메일이 나오기 오래전이던 그날 오후 그녀는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리틀에게 자신이 집필한 원고 첫 3장의 복사본을 보냈다. 크리스토퍼 리틀은 아동용 책을 달가워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원고를 읽다가 롤링이 만든 색에 금방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급히 답장을 보내 원고의 마지막 부분도 보게 해달라고 청했다. 원고를 전부 읽은 리틀은 출판을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롤링은 수락했다. 리틀은 출판사를 찾는 일에 돌입했다. 얼마 가지 않아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독자들이 너무 적다. 고와 이야기는 한동받지 못한다. 아이들이 읽기엔 너무 무섭다. 3만 단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결국 12개 출판사가 퇴짜로 왔다. 그러다 블림스버리 출판사 베리 커닝엄의 손에 원고가 들어갔다. 커닝엄은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던 어린이 부서의 편집자였다. 스토리에 반한 커닝엄은 리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며 말을 꺼냈다. 그러나 리틀에게도 보관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아주 한정시켜 단 한 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해리포터는 틀림없이 히트할 거라 그의 본능이 속삭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에 너무 많은 것을 급하게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금요일 오후 리틀은 롤링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이 출간될 거라는 이야기에 말을 잇지 못했다. 소화기 저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리틀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내 말 듣고 있어요? 아 예. 그냥 늘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리틀은 회상했다. 정말 꿈꾸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블룸스버리는 선급금으로 겨우 250파운드를 지급했다. 250파운드는 우리 돈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문학 역사상 보기 드문 수익으로 출판사에게 되돌아왔다. 롤링은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을 팔았다. 프로모터를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프로모터는 그녀를 유명 출판사가 이어주었다. 롤링은 처음 만난 편집자 베리 커밍엄에게서 크리에이티브 커버와 롤링에겐 낯선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협업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커밍엄은 펭귄 북스의 어린이 브랜드인 퍼핀 북스에서 마케팅 부서 차장으로 출판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학적인 운동을 주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학 운동은커녕 툭하면 커다란 펭귄 복장을 하고 출판사의 귀여운 마스코트 노릇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커밍엄은 펭귄 복장을 하고 로알드 달 같은 작가와 함께 교실을 찾아다녔다. 어린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아이들이 책에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것은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모험이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낯설면서도 동시에 모두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 말이죠. 커닝엄은 그런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을 편집만 하고 살아온 다른 출판업자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해리포터 원고를 처음 읽는 순간 그는 그 작품이 신숙성과 색다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아이들이 찾는 바로 그런 책이라 직감했다. 해리포터의 성공이 행운이나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치밀한 사고 과정의 결과였다. 크리스토퍼 리틀은 책이
영국에서 출간되기를 기다린 다음 미국 출판사에서의 팔기로 마음먹었다. 영국 시장이라면 에서라면 초기에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해리포터가 영국에서 출판되자 극성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책의 성공 스토리는 5,000km나 떨어진 미국 출판사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결국 6출판사가 경매에 참가한 끝에 스콜라스틱이 10만 5천 달러의 판권을 획득했다. 이 소식은 곧 미드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 싱글맘인 시간제 교사가 거짓말 같은 일을 해냈다. 헤럴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에든버러 카페에서 쓴 책 10만 달러에 팔리다. 롤링은 자신이 만든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언론의 비상 관심 덕분에 그녀는 모든 작가가 그렇게 들어가길 바라면서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주류에 편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해리포터는 하나의 제국이 되었다. 롤링은 아이디가 떠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몇 해씩 힘들어가며 대단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계획을 짜고 계획을 만들고 참고 자료를 모아 끝없는 반복 작업을 거쳐 그녀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설계를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난관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에이전트를 포함하며 블룸스버리 팀을 비롯한 창작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글을 계속 써내려갔다. 다시 말해 롤링은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법칙을 따랐다. 따라서 롤링의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녀의 창작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실제 사이의 커다란 간극이다. 그녀는 번개를 맞은 적이 없다. 그녀는 창작의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다. 그녀는 읽고 계획을 짜고 쓰는데 몇 해를 보냈고 그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 해리포터였다. 네. 뭐 좀 더 있는데 에필로그 두 번째 말은 다음 편에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많이 소비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 크리에이티브 유튜브를 정말 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많은 유튜브를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핵심은 이 사람이 앨런 가넷이 얘기했던 것은, 비틀즈도 이 책에서 잠깐 얘기 나오는데 아주 낯설면 사람들이 경계를 하거든요. 뭐지? 물론 후세에 그걸 알아둘 수 있겠지만 전제 조건은 당장 냈는데 빅히트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 널리 알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의 세대에 바로 먹힐 수 있는 아이디어, 돈 되는 아이디어, 말 그대로 생각이 도움이 되는 순간에서요. 그런 아이디어는 대중한테 약간 친숙한 패턴인데 뭔가 색달라 라고 하면은 대박이 난다는 거죠. 해리포터도 솔직히 내용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 뻔한 얘기인데, 근데 마법사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뭔가 하나 좀 남달라, 색달라. 그러니까 한번 재밌는데, 뭔가 친숙한데 이 패턴 친숙한데 다음 내용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 아이디어가 팍 어느 순간 찾아오기를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오랫동안 창작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 정말 잘하고 싶으면, 어떤 거든 정말 잘하고 싶으면 많이 소비하다.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잘 만들고 싶으면 많이 듣고 뭘 해야 되죠? 네, 많이 만들어야 돼. 반복. 많이 소비하고 많이 반복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공동체라는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책에서 플랫폼이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든 창작물을 대해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협업자, 아니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입소문으로서 쉽게 내 거를,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작품을 사놨다 그래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내가 만든 영상이 송출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약간 힘있는, 뭐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정말 이미 이제 파워 블로그는 아니고 이미 힘있는 유튜버들한테 내가 한번 출연하면서 이 사람 재밌네 라고 해서 내 유튜브를 구독하게 찾아오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합니다. 근데 사실 공동체를 먼저 구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공동체 정말 뛰어난 내 친구가 출판사 사장이라 그래도 내가 뛰어난 작품 못 써. 그러면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뛰어난 음악이든 작품이든 아니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든 뛰어난 뭐 요새는 웹툰도 있으니까 웹툰을 만들고 싶다는 뛰어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 뛰어난 소설을 만들고 싶다. 뛰어난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 어떤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관련되어 있는 많은 걸 소비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이모티콘이 있구나. 이런 이모티콘이 정말 잘 되는구나. 이런 노래가 정말 메가 히트곡 되는구나. 이런 유튜브가 정말 잘 되는구나. 이런 소설들이 대박이 나는구나.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될 게 뭐죠? 힘들고 고되게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이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조앤 롤링은 그냥 무심코 대박이 났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명심하고 항상 뭐 어떤 자기만의 작품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걸 유념해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